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의 박원덕 교수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황영규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속해 있는 시온가스 리파이너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시온가스 전환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시온가스 리파이너 사업단에서 지난 9년 동안 연구를 수행을 하였는데 그 연구와 내용들이 결국에는 지금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오늘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황구도 PD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CO2 이슈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CCUS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들 동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같이 중점적인 그런 기술 개발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과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이 우리나라를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철과 실리콘, 그 다음에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과 같은 올레빈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주로 이제 만드는 방법이 다음같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산화된 상태의 그런 메탈 산화체나 또는 납사와 같은 그런 하이드로카본을 소스로 하고 있고요.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CO2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이러한 그 환원제를 탄소 외에 다른 소스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필요한 공급되는 여론을 우리가 재생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배출되는 CO2를 우리가 포집하고 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흡수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다음같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산업별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발전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또는 빌딩이라든지 또는 운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2018년 기준으로 발출되는 CO2 에미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50년에 저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굉장히 터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환과 산업 부문에서는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특히 이 석유화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납사 열분의 공정을 이제 운영하다 보면 다음같이 이제 올레핀과 BTX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필수적으로 호별 반응이기 때문에 CO2가 발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내 상황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아이런과 스틸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시멘트 인더스트리가 3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케미컬 인더스트리도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국내의 상황은 전 세계적인 상황과 대동소이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스틸 인더스트리하고 그다음 페트로케미컬 인더스트리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같이 이제 철강 공정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블라스트 퍼니스를 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코크 오븐 배터리에서 카본과 이제 믹싱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COG라든지 BFG라든지 하는 그러한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주요 나오는 이제 가스들을 성상을 이제 살펴보시면 COG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수소하고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메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발전용으로 좋은 그런 소스가 될 수 있어서 지금 발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LDG 같은 경우에는 다음같이 주로 CO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순도의 그런 CO를 정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리공정의 일이 되겠습니다. BFG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CO2하고 그 다음 CO가 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발생량을 봤을 때는 BFG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COG, 그 다음에 LDG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CC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주로 나오는 성분이 CO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질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테인을 여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테인을 연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어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CO2 외에도 이 CO2를 발생시키는 여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바이 프로덕트 가스들 중에서 CO하고 메테인이 이제 상당히 국내에서도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국내의 그런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에서의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잘 전환시키느냐 하는 것이 CO2의 그런 활용뿐만 아니고 이러한 메테인과 CO와 같은 시원가스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원가스 리파이너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이런 철강 산업이라든지 또는 슈엘가스 또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생가스 중에 메테인과 CO를 기존에 사용하는 그런 단순한 여론이나 발전용이 아니고 이것을 케미컬 피드스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올리핀과 BTX와 같은 것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CO2의 발생을 줄이고 또 이러한 케미칼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하는 그러한 낙사의 수요를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은 지금까지 9년 동안 한 1,400억 정도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단계 2차전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1단계 때는 45개의 R&D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요. 2단계 때는 50개, 그 다음 3단계 때는 33개의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각각 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많은 국내외 연구그룹과 교류를 통해서 시원가스 전환 분야에서 선두그룹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영역을 보시면 바이오 충매가 있고요, 화학 충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와 화학을 같이 공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리파이너리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바이오 공정과 바이오 충매와 화학 충매, 그 다음에 그 리파이너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 소개를 시켜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로 관여하고 있는 화학전환 공정 중에서도 조금 관련도가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만 좀 추출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 전환 기술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합성가스에서부터 다양한 그러한 케미칼들을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 중에 상당수는 상업화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성가스를 만들기 위해서 석탄을 가스화한다든지 또는 내추럴 가스를 리포밍한다든지 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산업계에서 나오는 바이 프로덕트 가스를 세퍼레이션하고 퓨리피케이션 통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중에서 CO만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로는 예를 들어서 폴리머리제이션 반응을 통해 가지고 폴리케톤이라고 하는 고분자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아이소시아네이트나 유레탄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에폭사이더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안하이드라이드 종류의 그런 케미컬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이드로 포뮬레이션 반응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하이드로카본과 그 다음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케미컬들을 또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장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그 메테인이 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부생가스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CO2하고의 반응을 통해서도 이러한 합성가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메테인과 CO2의 드라이 리포밍을 통해서 나오는 합성가스를 통해서 또한 이러한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테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간접 전환 기술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메테인을 합성가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프로덕트로 가는 그런 기술들만 서머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분 산화반을 통해서 이러한 그 메탄올이나 또는 포르말데히드, 포미게시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는 올리핀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 또 BTX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위의 기술과 밑의 기술을 좀 구분을 하면, 위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들어가서 이제 반응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하이드로카본, 메테인하고 반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촉매 반응을 이용해서 고온에서 고압에서 반응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도 조절이 쉽지가 않은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발열 반응이라서 이 반응의 컨트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반면에 올리핀과 BTS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흡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의 조절이 좀 용이한 반면에 대부분 고온에서 반응이 진행되고 또한 선택도 조절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이 산화 반응의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그러한 회피 기술이 될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테인이 굉장히 강한 CH 본드 결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하이드로카본 중에서 가장 강한 CH 본드 결합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브레이크다운 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요. 따라서 선택도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반응을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는 파셜 옥시데이션 반응 같은 경우에 메테인 컨버전을 증가할수록 선택도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그런 플랫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OCM 반응과 같이 산소를 집어넣어서 올리핀을 만드는 반응 경우도 똑같은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 높은 일드에 갖는 그런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는 촉매 공정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높은 메테인 전환율에서 높은 그런 프로덕트 일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상당히 안정한 화합물을 만들자. 네, 그래서 메탄올 전구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안정화시키자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그 안정화된 그런 중간체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메틸 바이설페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반응은 다음과 같은 균질계 촉매가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플라티늄 기반의 촉매가 사용이 되었고 산화제로는 O2가 아니고 SO3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반응에 의해 가지고 메틸 바이설페이트라고 하는 상당히 안정한 화물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메탄올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에 알려진 가장 활성이 좋은 촉매가 1998년도 사이언스에 발표된 피에리아나 촉매라고 하는 이 촉매가 이제 있었고요. 이 촉매를 좀 넘어서기 위한 그런 촉매 개발을 시작을 하였는데 다행히 키스트 이현주 박사님의 그 팀에서 그간의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심플하면서 반응성이 좋은 그런 촉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플라티늄 클로라이드에다 DMSO를 녹여가지고 만든 그런 칵테일 촉매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 같이 촉매량이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높은 그런 메탄올 일들을 얻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반응을 자세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메틸 바이설페이트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 메틸 바이설페이트를 통해서 메탄올을 만드는데 이 반응은 메테인과 SO3가 들어가서 메탄올 하나하고 그 다음에 황산이 하나 나오는 그러한 근본적으로 이 스토이키오메트리에 그렇게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황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에서 메탄올을 같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반응인데 황산이 필요하지 않은 공정에서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촉매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벤치 스케일에서 대량 합성도 가능했는데 이것을 메탄올을 만들려고 실제로 프로세스를 구성하다 보니까 메틸 바이설페이트가 너무 안정해서 이것을 세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중간에 메틸 트리플 아스테이트라고 하는 인터미디에이트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분리 공정까지 추가로 개발하고 특허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메탄에서부터 메틸 클로라이드를 만드는 그런 반응인데요. 화학연구원의 최호준 박사님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마찬가지로 이 CH 본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선택도를 높이기 위해서 클로린을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이 반응은 상당히 히스토리가 깁니다. 예전에는 주로 프리 라디컬 메커니즘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성은 높지만 선택도가 낮은 단점이 있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노벨 화학상을 받은 조지 올라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그 큐파의 시대를 이용해가지고 이오닉 메커니즘을 제안해서 선택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촉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연구소에서도 심플하게 그래비티 카본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non-free radical 메커니즘을 통해서 선택도를 높일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클로레 알칼리 프로세스가 잘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클로린을 이용해가지고 메테인을 반응시켜서 모노클로로 메테인을 만들고 그때 무수 HCl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무수 HCl은 바로 메탄올하고 추가로 반응하면 모노클로로 메틴을 또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클로로 알칼리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클로리네이션 프로세스를 서로 연관시키게 되면 기존의 프로세스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그 공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촉매 개발부터 촉매 성령 그리고 공정 개발까지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반응은 뭐냐면 메테인에서 BTX를 만드는 그런 반응이 되겠고요. 이 반응은 전형적으로 그 흡열 반응이고 또 고온에서 진행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김도희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그냥 순수한 메테인뿐만 아니고 포함되어 있는 에탄이나 프로판 같은 소량의 그런 하이하이드로 카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촉매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러한 그 제올라이트 기반된 촉매를 이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올라이트 촉매를 최적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반응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코크의 침적에 의해서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다시 촉매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연속 공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알려진 촉매가 몰리브데늄 촉매인데요. GSM5라고 하는 제올라이트에 담지되어 있는 그런 몰리브데늄 카바이드 촉매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형적으로 비활성화 관찰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컨셉으로 추가적으로 메탈 옥사이드, 예를 들어서 니켈 옥사이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 카본, 코크가 침적되는 반응이 이 니켈 쪽에서 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활성점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활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촉매를 개발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메틴 외에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 아로마티제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갈륨 기반의 제올라이트 촉매를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믹스처가 들어있는 쉘게스 믹스처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반응 활성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촉매를 개발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앞서 보여드렸던 반응 활성에서 보시다시피 활성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촉매를 산화시키고 재활성화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리제너레이션 스텝이 포함되는 그러한 반응 스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생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촉매 활성 가질 수 있는 촉매 개발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CO2를 산화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CO2를 이제 우리가 코피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쉘게스 컴포지션을 보게 되면 메테인이 대부분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에탄과 프로판 외에 CO2가 또한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CO2를 같이 넣게 되면 CO2가 소프트 옥시던트 역할을 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촉매 활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쉘게스에 적용한다고 하면 기존의 프로세스에서는 이러한 쉘게스를 웻게스 같은 경우에는 세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내추럴 게스 리퀴드만을 뽑아내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에탄 크래크를 가동을 시키거나 또는 프로필렌을 만들었는데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개발 중인 촉매를 적용하게 되면 아로마틱까지 같이 만들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쉘게스 대신에 이러한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후색가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로마틱 컴파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촉매 공정을 제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는 메틴에서부터 라이트 하이드로카본을 만드는 그런 그 좋은 공정인데요. 이 서강대 하경수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주요 컨셉은 뭐냐면 이 메틴을 가지고 저온에서 플라즈마 공정을 통해 가지고 라이트 하이드로카본을 만들고요. 그것을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올라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아로마틱까지 컴파운드까지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키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저온에서 예를 들어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친환경 공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라이트 하이드로카본을 만드는 그런 친환경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즈마는 저온 DBD 플라즈마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반응이 진행되게 되고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적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그런 충지 물질을 통해 가지고 프로덕트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아스틸렌, 에틸렌, 프로필렌 등등의 그런 그 프로덕트 디스트리뷰션을 어떤 충지 물질을 사용하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매적 기공을 가지고 있는 실리카에다가 TiO2를 담질하게 되는 경우에는 코크의 발생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스케일업 이슈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러한 그 멀티튜블러 리액터 컨셉을 이용해가지고 다관형 충진형 그런 DVD 플라즈마 반응기를 개발을 해서 싱글 튜브와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는
스트립 튜브 시스템을 제안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실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쉘가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에서 이 DVD 플라즈마를 이용하게 되면 이 메테인, 분리된 메테인을 이용해 가지고 라이트 하이드로카본을 만들 수 있고, 그게 포함되어 있는 올레핀 같은 것들은 바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파라핀 같은 경우에는 에탄크래크로 가동을 하게 되면 돌리게 되면 또한 에틸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개발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프로세스는 메테인에서부터 에틸렌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요. 넌 옥시데이티브 조건에서 메테인을 커플링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반응이 진행되고 촉매의 존재하에서 메테인이 다음과 같이 에틸렌으로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고, 반응 조건을 이제 잘못 잡게 되면 이런 그 코크가 침적이 돼서 반응기 플러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선택적인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촉매와 공정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화학연구원의 김용태 박사님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효율적인 그런 촉매를 찾기 위한 촉매 디자인 연구를 또한 수행을 하고 있게 되고, 또 계산화학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이스루풋 스크리닝을 하게 되고요. 또 이 반응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올레핀을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촉매와 공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앞서 이제 김도희 교수님이 연구하셨던 그런 내용들에서는 1세대, 2세대, 3세대 촉매들이 각각 개발이 되었습니다. 1세대 촉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다양한 제올라이트의 다양한 그런 금속들을 이용하는 경우, 또 바이메탈 효과를 본다든지 또는 스포트를 다양하게 바꿔본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코크 침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피드가 코크로 버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고온이긴 하지만 상당히 선택도가 높고 코크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택도와 일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싱글 아톰 캐럴스들을 이렇게 파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촉매 활성, 그다음에 반응기의 특성들을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최적의 반응 조건을 찾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AI 기법까지 도움을 해서 이러한 그 반응 조건과 그 다음에 촉매의 그런 형상들이 최적의 그런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짧은 기간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사이에 이렇게 4개의 그런 그 모델 시스템이 제안이 되었고요. 보시면 C2 일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보시면 초창기에는 주로 이제 아스틸렌이 많이 생성되었는데, 아스틸렌 양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촉매와 반응 조건을 찾을 수 있었고, 대신 에틸렌의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촉매 공정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메테인은 아니지만 CO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카르보닐레이션 반응을 통해 가지고 반응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에폭사이드와 반응을 통해 가지고 락톤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폴리머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존에 알려진 그런 균질의 촉매를 헤테로제나이즈 시키는 촉매를 개발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러한 그 호모제너스 촉매를 서로 간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링크를 연결을 해서 헤테로지너스 촉매를 만들어서 반응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 활성이 비슷한 그런 균질의 촉매 대등한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반응을 이용을 해서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한 그런 폴리머까지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생물 바이오 촉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의미 있는 바이오 촉매에 대한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메테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양한 그런 그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경기대학 이현정 교수님께서 개발을 하셨고요.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바이오디그레이더블 코폴리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바이오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슈가 베이스드 프로덕션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니스트 김정환 교수님께서 CO에서부터 포밍 애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효소
반응을 개발을 했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LDG를 주로 대상을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요소 CODH와 FDH를 같이 컴바인해가지고 CO2를 경유해서 포미게시드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당진의 현대제철에 적용을 해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실제적으로 포미게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데모 플랜트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온가스 리파이너 사업단에서 메테인과 CO를 전환하는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기존의 여론으로 CO2의 배출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피드스탁을 저희가 케미컬 원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앞으로도 공정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4분 정도 시간이 것 같은데요. 질문 받겠습니다. 방금 새롭게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제철소나 이런 발전소는 굉장히 CH4가 나오는데 CO2라는 당연히 여러 가지 테스트가 스페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반응은 CH4 순수관도를 가지고서 네. 진행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공정에서 여러 가지 가스들이 섞여 있을 때 CH4를 수수하게 포집하는 난이도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좀 CH4를 촉매를 써서 했던 기존의 반응들이 플라즈마나 아까 바이오를 좀 제외해보는 기존의 화학 공정하고 거의 유사해 보이는데 물론 CH4가 CO2보다 온실가스 미친 영향이 더 크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공정들을 거쳤을 때 심플하게 CH4를 LNG로 태운 것 대비 CO2 발생량이 얼마나 저감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꼭 확인해야 될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이프로덕트 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이프로덕트 가스를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원료값이 이제 저렴한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임퓨리티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제일 이제 특히 이제 제철 부생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그런 저희가 측정이 가능한 퍼센트 단위 이상의 그런 가스보다는 사실은 ppm 단위로 되어 있는 그런 임퓨리티가 훨씬 더 프로세스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DG 같은 경우에 CO를 정제하는데 CO 농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제하는 상업화된 프로세스가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 임퓨리티를 제거하는 그런 공정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지만 바이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제일 마지막에 보내드렸던 CO를 포미게시드로 만든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임퓨리티에 대해서 톨러런스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실제 테스트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화학 촉매보다는 더 민감할 것으로 생각했던 바이오 촉매를 자기가 잘 고르기만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정 개발을 하고 있지만 LCA까지는 아니지만 이 경제성 평가하고 그 다음에 CO2 에미션에 대한 그런 평가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근호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프로세스를 다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총 에너지 비용을 다 고려했을 때 CO2 에미션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공정 조건을 확인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 감축이 된다, 아니면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같이 수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예. 지금 사실 메테인 집식 전환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집식 전환에 따른 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상업화가 거의 되지 않는 분야잖아요. 네. 지금 어쨌든 이 리파이너리 사업단에서 집적 전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오셨고 했는데 어쨌든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하다 할까 이제 그런 기술이 뭐고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큰 이슈는 어떤 게 있을지. 네, 예.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너무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저희 그 산업부에서 이런 그 탄소 중립 관련되는 그러한 그 과제, 실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에 대한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길려면은 그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간접 전환 기술이 맞습니다. 근데 간접 전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 기술을 그냥 도입을 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범주에 머무르는 어려움이 있고요. 직접 전환 기술은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자구를 갖고 있기는 앞서 소개드렸던 대부분의 기술들은 세계적인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앞서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좀 그 기획 단계에서 면밀하게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간접 전환 기술과 그다음 직접 전환 기술을 동일 시점에서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기술 경제성이 있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 전환을 할 거냐 아니면 직접 전환 기술을 좀 더 개발해서 적용할 거냐 하는 것들을 비교 검토를 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발표해 주신 보건대 교수님께 감사합니다.